며느리에게 천사 소리를 듣던 68세 최은숙 여사. 그녀는 아들의 전셋집에 5천만 원까지 내어주며 행복했지만 돌아온 건 깁스한 팔에 15만 원을 아끼려는 강제 육가와 구로구 할머니라는 조롱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장모님과 크루즈 여행을 계획했죠. 결국 그녀는 모든 헌신을 멈추고 15평 송도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경계선을 찾아주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의 한 30평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배 최은숙입니다. 남편 먼저 보낸 지는 이제 5년이 좀 넘었네요. 다들 저보고 자식 농사 잘 지어서 말년이 편하겠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요, 명절이 다가오는 게 무섭고 지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작은 메모지 귀퉁이에 그런 글을 적었어요. 너무 작으니 오지 마라. 안녕. 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이 쪽지를 누가 본다면 아마 저를 참 못되고 정없는 늙은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다 제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행복에 겨워했었는지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모든 건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시작됐죠. 혼자가 되고 나니 제 인생의 다음 역할은 시어머니라는 게 분명해졌어요. 제 시어머니 참 지독한 분이셨거든요. 새벽부터 시작되던 고된 시집살이, 찬물에 손이 쩍쩍 갈라지던 겨울빨래,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에 비수를 꽂던 그 모진 말들.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내 며느리에게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 내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다정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가 되어주겠다 하고 말이에요. 얼마 후 아들 기준이가 유라를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아이가 어찌나 싹싹하고 예의 바른지 꼭 제 딸 같았죠. 그래, 이 아이한테는 내가 정말 잘해줘야겠다.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처럼 느껴졌달까요? 그렇게 저의 이상적인 시어머니 되기가 시작됐어요. 아들 내외가 둘 다 맞벌이를 하니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다 주기 시작했어요. 개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장조림, 계절마다 나오는 나물들, 67가지씩 만들어서 바리바리 싸들고 마포에 있는 아들네 집까지 직접 가져다 줬죠. 유라는 그때마다 어찌나 좋아하던지. 어머님, 진짜 맛있어요. 저희 이제 반찬 가게 갈 필요도 없겠어요. 그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일주일 내내 장보고 음식 만드느라 아팠던 허리도 싹 낫는 것 같았어요. 제 헌신의 절정은 아마 손주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였을 거예요. 유라가 산후조리원을 가네 만에 고민하길래 제가 덥석 말했죠. 예, 유라야, 그런데 갈 필요 없다. 내가 내 몸조리 다 해줄게. 저는 그대로 제 짐가방을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 한 달을 꼬박 살았어요. 산모는 무조건 잘 먹고 푹 쉬어야 하거든요. 매일같이 다른 재료 넣어가며 뜨끈하게 미역국 끓여 바치고 밤에는 제가 하준이를 데리고 잤어요. 유라 잠이라도 편히 자라고요. 갓난아기 밤새 돌보는 게 보통 일인가요? 등이며 어깨며 안 쑤시는 데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죠. 푹 자고 일어나 뽀얗게 뺨이 오른 유라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엄마도 이렇게까지는 못 해줬을 거예요. 어머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천사라니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정말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준이가 돌이 지날 무렵이었나 봐요. 기준이에게서 조심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조금 더 넓은 데로 옮기려는데 마포 쪽으로요. 근데 한 5천만 원이 모자라서요. 아들 목소리가 어찌나 기어들어가는지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달려갔죠.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 그거 하나 꼬박 정기예금으로 묶어둔 게 있었거든요. 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고 비상금이었죠. 은행 창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지금 깨시면 이자 손해가 얼만데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가씨,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이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고 웃어넘겼죠.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망설임 없이 아들 계좌로 송금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비싼 한우 세트를 사들고 구로동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는 거실 바닥에 넙죽 둘이 나란히 큰절을 하는 거예요. 유라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님, 이 은혜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실 저희 친정은 지금 좀 어려우셔서 전혀 못 도와주시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진짜 부모님이세요. 진짜 부모.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래, 내가 이 아이들의 진짜 부모가 되어주자. 기댈 곳이 되어주자. 남편은 없지만 제가 이만큼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답니다. 그 행복이, 그 자부심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릴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그렇게 5천만 원을 보내주고 난 뒤 한동안은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천사라느니 진짜 부모님이라느니 하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꿀처럼 맴돌았죠. 제가 아들 내외에게 이토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자부심에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사람은 참 간사하죠. 그 감사가 얼마나 빨리 익숙함으로 변해버리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해주던 그 반찬 배달 말이에요. 처음 몇 달간은 유라가 반찬통을 받을 때마다 어머님, 최고예요. 이것만 있으면 일주일이 든든해요. 하고 감탄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님, 저번 반찬 다 먹었어요. 정도였어요. 그게 얼마 안 가, 어머님, 이번 주엔 왜 갈비찜 없어요? 하준이 아빠가 먹고 싶다는데 하는 은근한 투정으로 바뀌더군요. 저는 그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먹고 싶었구나. 바쁘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다음 주에는 꼭 갈비찜을 재워서 가져다 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엔 아주 구체적인 주문서가 날아오는 거예요. 다음 주엔 LA 갈비로 해주세요. 아, 그리고 하준이 먹게 단무지도 좀 묻혀주시면 안 돼요? 이제 슬슬 이유식도 시작해야 하는데. 어머님 표 이유식이 제일 건강에 좋겠죠? 어느새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반찬을 해주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들 내외의 식단을 책임지는 전담 요리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내가 해주는 걸 잘 먹으니까 맞벌이 하느라 힘드니까 하고 애써 저 자신을 다독였어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로 한 건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건 황혼 육아라는 덫이었어요. 하준이가 2살이 넘어가면서부터였죠. 처음엔 어머님, 저희 금요일 저녁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하준이 잠깐만 봐주실 수 있어요?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인데 그게 뭐라고 못 봐주겠어요. 걱정 말고 다녀와라. 할미랑 재밌게 놀자. 하고 덥석 안았죠. 그런데 그 잠깐이 정기적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주 1회였던 것이 주 3, 4회로 늘어났죠. 퇴근하고 와서 애를 데려가는 시간도 문제였어요. 처음엔 8시까지는 꼭 오겠다던 유라가 어머님, 차가 너무 막혀서요. 하더니 9시가 되고 팀장님이 갑자기 잡아서요. 하더니 10시가 넘기 일쑤였어요. 4살짜리 남자아이 하나 보는 게 저 같은 늙은이한테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하준이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보면 온몸이 파김치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라가 일찍 온다더니 10시가 다 되어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 있었니?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걱정스레 물었죠. 그랬더니 유라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해맑게 웃는 거 있죠. 아,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회사 일찍 끝나서 친구들이랑 백화점 쇼핑 좀 하고요. 마침 저희 엄마 사돈 연락이 돼서 같이 스파 다녀왔어요. 어머님 계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쇼핑, 스파, 그것도 사돈이랑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150만 원이 없어서 보일러도 못 고치는 신세인데, 아니, 그런 돈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하준이 저녁밥 겨우 먹이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며느리는 친구와 쇼핑을 하고 자기 엄마와 스파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부를 수 있는 무급 도우미가 되었다는 걸요. 결정적으로 유라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거든요. 응, 하준이? 괜찮아. 우리 집엔 헬퍼 이모님 계시잖아. 우리 어머님, 깔깔 웃는 그 소리가 어찌나 비수처럼 꽂히던지 갈등이 폭발한 건 그의 김장철이었어요. 제가 아들 내외 먹이겠다고 150포기를 담글 계획을 세웠거든요. 유라가 몇 주 전부터 어머님, 저도 꼭 가서 도울게요. 저희 엄마랑 같이 갈게요. 하고 어찌나 싹싹하게 약속을 하던지 저는 정말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김장하기 바로 전날 밤에 유라에게서 문자가 띵동 왔어요. 어머님, 어떡하죠? 제가 깜빡하고 저희 엄마랑 네일 아트 예약을 그날로 잡아버렸네요. 이게 또 취소가 안 된대요. 정말 죄송해요. 대신 저녁에 김치 가지러 갈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150포기. 그걸 저 혼자 다 하라고요? 다음날 새벽부터 혼자 배추를 절이고 산더미 같은 물을 채 썰고 양념을 버무리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녁 무렵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마지막 배추 속을 채워넣고 있는데 유라가 빈 김치통 2개를 들고 현관을 들어서더군요. 어머님, 고생하셨죠? 와,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그러더니 유라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 제게 쑥 내밀었어요. 백화점 상품권이었죠. 5만 원짜리 한 장. 어머님, 이거 재료비에 보태세요. 5만 원. 150포기 김장에 대한 제 노동의 대가, 아니, 재료비 보탬. 그 순간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제 헌신과 노동이 고작 5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로 치부되는구나.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죠. 주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밤에 아들 기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며 하소연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아내가 어떻게 김장날 네일 아트를. 나 혼자 150포기 담그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어요. 유라한테 얘기 좀 해라. 이건 너무하지 않냐.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엄마. 하고 길게 한숨을 쉬더니 그러더군요. 유라 입장도 좀 이해해줘요. 걔는 그런 거 김장 한 번도 안 해보고 잘한 애예요. 걔네 집안은 원래 그런 거 안 한다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그래도 약속을 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기준이가 제 말을 잘랐어요. 엄마가 자꾸 그런 걸로 유라 불편하게 하면 내가 처가에서 체면이 안 서요. 체면. 처가에서의 체면. 그 말이 제 심장을 꿰뚫었어요. 5천만 원을 덥석 안겨줄 땐 진짜 부모라더니 이제 저는 아들의 체면을 깎아먹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화기를 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나 혼자였구나.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제게 체면을 운운하며 전화를 끊었을 때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가 꺼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아들의 앞길을 막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더군요. 그날 이후로 유라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당신 아들은 이제 완전히 내 편이다라고 선언이라도 하듯이요. 며느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엄마, 그러니까 잠실 사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김치 같은 거 이젠 안 하세요. 그냥 깔끔하게 백화점에서 사서 드시지. 그 시간에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러 다니신대요. 처음엔 그저 사돈 자랑인가 싶었죠.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리켈은 간덴 그리또 그라심한 거. 저희 엄마는 골프도 치시고
문화센터에서 와인 수업도 들으신다니까요. 되게 현대적이시죠. 그 현대적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콕콕 찔렀어요. 유라의 말 속의 숨은 뜻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인생 즐기는 우리 엄마는 현대적이고 평생 헌신하며 반찬에 김장까지 다 해바치는 너, 시어머니는 구식이고 고리타분하다. 이거잖아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절대 손주 안 봐주세요. 엄마 인생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는 함부로 하준이 맡길 생각 못해요. 그게 요즘 방식이래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똑같은 할머니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잠실 사돈은 귀한 대접을 받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저는 당연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헌신이 오히려 저를 깎아내리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서운함이 켜켜이 쌓여갈 무렵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어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력한 한파가 며칠째 이어졌죠. 그리고 기어코 일이 터졌어요. 20년도 더 된 저희 집 보일러가 그날따라 컥컥거리더니 결국 숨을 거둔 거예요.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어요. 급하게 수리기사님을 불렀더니 보일러를 이리저리 살피시곤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너무 낡아서 부품이 없어요.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견적을 물어보니 150만 원이래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150만 원. 남편 퇴직금 5천만 원을 아들 내외에게 다 줘버린 제게는 당장 수중에 그만한 현금이 없었어요.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들 기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저기 미안한데 다름이 아니라 집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150만 원이래. 혹시 엄마가 저번에 준 5천만 원에서 150만 원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엄마가 나중에 꼭 갚을게. 말끝을 흐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기준이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한숨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죠. 아, 엄마, 저희 지금 돈 없어요. 하준이 다음 달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기로 한 거 몰라요? 그거 등록금 내느라 몇백만 원이 그냥 나갔다고요. 저희도 지금 생활비 마이너스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짜증이 가득했어요.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죠. 저는 그날부터 집안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벗지 못했어요. 밤에는 전기장판 2개를 겹쳐 틀고 그 위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잠을 청했죠. 하지만 집안 공기 자체가 얼음장이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추위 난민 신세가 되었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구로구립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휴게실을 전전했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으로 몸을 녹이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웃고 있을 저녁 시간이 두려워 도서관 문 닫을 시간까지 꾸역꾸역 앉아 있다가 밤이 돼서야 얼음골 같은 집으로 돌아와 잠만 자고 나오는 생활을 며칠이나 이어갔어요. 그렇게 도서관에서 추위를 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심코 스마트폰을 열어 하준이 얼굴이나 볼까 하고 유라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유라가 방금 올린 사진들이 화면 가득 떠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 힐링하러 방콕 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유라, 그 옆에 신이 난 기준이, 그리고 수영장에서 튜브를 타고 V자를 그리는 하준이. 사진 배경은 누가 봐도 5성급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어요. 다음 사진은 화려한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즐비한 해산물을 먹는 모습, 코끼리를 타는 모습. 그런데 제 심장을 먹게 한 건 다음 사진이었어요. 유라와 기준이, 하준이, 그리고 그들 옆에서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잠실 사돈의 모습. 네, 며느리의 친정 엄마까지 함께 간 거였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150만 원, 시어머니가 냉골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보일러 고칠 돈 150만 원이 없다고 소리치던 내 아들이 며느리와 장모를 데리고 방콕에서 5일간의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행 경비는
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적어도 수백만 원, 아니, 1,000만 원은 좋게 들었을 텐데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유라의 인스타그램을 계속해서 아래로 내렸어요. 그러다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죠. 몇 달 전에 하준이 생일이라고 다 같이 외식했던 날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분명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기준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하준이 케이크 촛불을 같이 껐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속에는 제가 없었어요. 제 어깨 부분만 살짝 걸쳐진 채 저라는 존재 자체가 교묘하게 잘려 크롭되어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제야 깨달았어요. 유라가 올린 가족 사진에 제가 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때 다음 게시물인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됐어요. 사살배기 하준이가 수영장에서 엄마에게 묻는 목소리였죠. 엄마, 근데 할머니 어디 갔어? 그러자 유라가 웃으며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구로구 할머니? 아이, 구로구 할머니는 바쁘시지. 여기는 잠실 할머니잖아. 잠실 할머니가 재밌는 할머니지. 그치? 구로구 할머니, 잠실 할머니.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반찬에다 바치고 김장하고 애 봐주느라 바쁜 구로구 할머니. 그리고 같이 여행 와서 즐겁게 놀아주는 재밌는 잠실 할머니.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도서관 문 닫을 시간이 되어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음장 같은 방에 앉아 서랍을 열어 제 통장을 꺼내봤어요. 50원 기준되어 제 손으로 분명히 대어 빌려주무라고 써서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 이건 빌려준 돈이야. 내가 준 게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기준이와 유라가 들어왔어요. 아마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짐을 놔두러 잠시 들른 모양이었죠. 저는 추운 제 방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유라가 누군가와 신이 나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마 친구인 것 같았어요. 방콕? 너무 좋았지.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팍팍 썼어. 한 1,000만 원 쓴 것 같아. 뭐라고 상대가 물었겠죠. 돈? 아, 그거? 시어머니가 준 5,000만 원 있잖아. 목소리를 낮추며 그걸로 갔지. 어차피 그거 주신 거야. 갚으라고 한 거 아냐. 내가 바보야? 그걸 왜 갚아? 늙으면 돈 쓸 데도 없는데. 어차피 그 돈 다 우리 돈 될 거잖아. 안 그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주신 거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은 이번 여행에 썼고 남은 4,000만 원? 그거 내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에 싹 넣어뒀지. 요새 장 좋아서 벌써 꽤 벌었어. 웃음소리. 기준 씨. 기준 씨는 몰라. 그냥 우리 공동 계좌에 있는 줄 알지. 역시 돈 관리는 내가 해야 돼. 안 그래? 유라의 웃음소리가 제 귀를 후벼 팠어요. 제 마지막 남은 노후자금, 남편의 퇴직금, 그걸 빌려준다고 생각했던 5,000만 원이 며느리의 태국 여행 경비와 개인 주식 투자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5만 원짜리 상품권, 헬퍼 이모님, 구로구 할머니, 잘려나간 사진, 그리고 5,000만 원, 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무급가사 도우미. 아니, 돈까지 내주는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보다 더 차가운 한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그 웃음소리, 아들이 저를 구로구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방관했다는 그 냉혹한 진실을 엿들은 밤, 저는 얼음장 같은 방에 꼼짝없이 갇혀버렸어요. 밖은 영하 10도의 한파인데 보일러는 여전히 고장 난 채였죠. 하지만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보다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한 건 아들 내외의 배신감이었어요. 5,000만 원,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제 노후의 전부였던 그 돈이 며느리의 방콕 여행 경비와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 나오는 구멍. 필요할 때 부려먹는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 냉골 같은 집에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어떻게든 얇은 외투 하나 걸치고 주민센터나 구립 도서관을 전전하며 시간을 때웠죠. 그날도 저녁 찬거리를 사려고 해가 질 무렵 집을 나섰어요. 며칠째 이어진 한파에 골목길 보도블록이 거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더군요. 정말 조심한다고 발을 질질 끌다시피 걸었는데 장바구니를 든 손이 너무 시려서 주머니에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 발이 삐끗하며 그대로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악소리도 못 내고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반사적으로 왼쪽 손으로 바닥을 짚었죠. 그리고 제 손목에서 뚝하는 아주 끔찍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멎는 것 같은 통증이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아 왼쪽 손목을 부여잡았는데 눈앞이 하얘지고 손이 금방 퉁퉁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던 학생 한 명이 놀라서 괜찮으시냐고 119를 불러주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니요, 119보다 저는 아들 생각이 먼저 났어요. 학생, 미안한데 전화 한 통만 우리 아들한테. 떨리는 오른손으로 겨우 기준이 번호를 눌렀어요. 아들, 나 길에서 넘어졌어. 손목이 부러진 것 같아. 제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들렸을까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어요. 아, 엄마, 나 지금 중요한 고객 미팅 중이에요. 바빠요. 끊어요. 철컥. 전화가 끊겼어요. 고객 미팅. 제가 길바닥에서 손목이 부러졌다고 하는데 고객 미팅이 더 중요했던 거죠. 멍하니 앉아 있는데 학생이 다시 물었어요. 다른데 전화하실 때는 없으세요? 아, 유라. 며느리가 있었죠. 다시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유라야. 나 길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는데. 어머. 어떡해요, 어머님. 저 지금 요가 수업 중간이라서요. 필라테스 등록한 거 오늘 첫날인데. 어머님 119 부르실 수 있죠? 저 지금 강사님이 부르네요. 끊을게요. 필라테스 첫날. 네, 그랬군요. 저는 결국 그 학생이 잡아준 택시를 타고 덜덜 떨리는 몸을 싣고 혼자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제 부어오른 팔을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그러더군요. 왼쪽 손목뼈가 부러졌다고. 전치 6주, 깁스를 해야 한대요. 퉁퉁 부은 팔에 차가운 석고 깁스를 감는데 어찌나 서럽고 처량하던지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간호사가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하고 묻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아, 다들 바빠서요. 깁스를 하고 얼음장 같은 집으로 돌아오니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오른손 하나로 밥을 챙겨 먹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전부 전쟁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으며 누워있는데 유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웬일로 걱정을 다 하나 싶었죠. 아, 그냥 그렇지 뭐. 깁스하니까 영 불편하네. 그랬더니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하준이가 아침부터 열이 펄펄 나서 어린이집을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절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어머님 댁에 하준이 좀 맡기면 안 될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유라야, 나 팔 다쳐서 깁스했잖니. 나 한 손밖에 못 써. 아, 알아요. 아는데 하준이가 얌전하잖아요. 그냥 어머님 소파에 편히 앉아 계시고 하준이는 TV만 보여주시면 돼요. 걔 TV 틀어주면 하루 종일 얌전히 있어요. 네. 어머님, 제발요. 오늘 저 정말 큰일 나요. 그 제발요라는 소리에 저는 또 바보같이 거절을 못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TV만 보면 얌전하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4살짜리 남자아이가, 그것도 아파서 열이 나는 애가 어떻게 얌전히 앉아만 있겠어요. 열이 나니 칭얼대고 소파에서 쿵쿵 뛰어다니고 심지어 재밌다고
제 깁스한 팔을 잡아당기기까지 했어요. 저는 성한 오른손 하나로 아이를 말리느라 진땀을 뺐죠. 점심때가 되자 하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배고파. 라면, 라면 끓여줘. 라면. 저는 그 무거운 깁스를 한 팔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어요. 오른손 하나로 냄비에 물을 받고 가스불을 켜고 라면 봉지를 이빨로 물어뜯었어요. 스프를 붓고 면을 넣고 끓어 넘치는 뜨거운 냄비를 깁스한 왼쪽 팔로 어떻게든 버텨보려다 악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깁스 안으로 땀이 비오듯 흘렀고 부러진 뼈가 옥신거리는 고통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저녁 늦게 유라가 하준이를 데리러 왔어요. 집안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저는 땀에 절어 파김치가 되어 있었죠. 퉁퉁 부어오른 제 팔은 아랑곳하지 않고 유라는 식탁에 싸구려 오렌지가 몇 개 담긴 비닐봉지를 툭 던지더군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최고야. 하준이 괜찮았죠. 그러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신이 나서 말하는 거예요. 와, 어머님. 진짜 어머님은 저의 구세주세요. 하준이 오늘 긴급 돌봄 서비스 맡겼으면 하루 15만 원은 좋게 깨졌을 텐데 오늘 완전 굳었어요. 아, 남편이 차에서 기다려서 저 먼저 가볼게요. 15만 원. 제 부러진 팔의 하루 노동력이 며느리에게는 아낀 돈 15만 원이었던 거예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다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때였어요. 아직 추석이 한참 남았는데 유라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밖에서 하준이를 데리고 다시 들어온 모양이에요. 아마 자기 엄마 잠실 사돈인 것 같았죠. 아, 엄마, 지겨워 죽겠어. 또 이 기름 냄새 나는 전지현이야. 기준 씨는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시키네. 역시 엄마 집이 최고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저는 차라리 제 귀가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마지막 한마디가 들려왔어요. 엄마, 걱정 마. 어차피 이게 마지막이니까. 내가 내년에 기준 씨한테 이미 약속받았어. 엄마 지중해 크루즈 여행 보내주기로. 이미 예약 다 알아봤어. 시어머니, 재산은 무슨. 기준 씨더러 알아서 하라고 했지. 헤헤, 지중해 크루즈. 저는 150만 원이 없어서 보일러도 못 고치고 15만 원짜리 구세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장모님에게 지중해 크루즈를 약속했던 거예요. 저는 그 차가운 거실 바닥에 앉아 들고 있던 오렌지 봉지를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제 아들 기준이가 제 돈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갈 거라는 그 지중해 크루즈. 그 단어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깁스한 팔이 옥신거리는 고통도 얼음장 같은 것을 바닥에 냉기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아,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내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에게 나는 15만 원짜리 구세주였고 내년이면 버려질 제삿밥 신세였구나. 그들을 위해 존재했던 구로구 할머니였구나. 모든 것이 아주 오랫동안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제게 남은 단 한 사람, 제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긴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저는 다짜고짜 울음부터 터뜨렸죠. 영숙아, 나 어떡해. 그리고는 지난 몇 년간 쌓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5천만 원을 줬던 이야기, 반찬이며 산후조리며 헬퍼 이모님 취급받았던 이야기, 150포기 김장과 5만 원짜리 상품권, 그리고 영하 10도의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150만 원이 없다고 소리치던 아들 내외가 사돈을 모시고 방콕 호화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 제 돈 4천만 원이 며느리 개인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 깁스한 팔로 아이를 돌려달라면을 끓여 바친 이야기, 그리고 어젯밤에 들은 그 지중해 크루즈 이야기까지 한참을 울며 쏟아내는데 수화기 저편에 영숙이는 말없이 듣고만 있더라고요.
제 울음이 잦아들자 영숙이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은숙 하고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넌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야. 넌 그냥 호구야. 호구. 애초에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게 내가 언제까지 퍼줄 거냐고 했지. 당장 선 그어.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놈들 뒤치다꺼리만 할 거야. 영숙이의 그 호통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선을 그어라.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선을 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사랑인 줄, 그게 헌신인 줄 알았죠. 저는 그날부로 결심했어요. 제 마음속에 새로운 규칙을 세웠죠. 첫째, 다시는 명절 음식을 하지 않는다. 만나더라도 딱 이 시간만 본다. 둘째, 황혼 육아는 오늘부로 끝이다. 셋째, 단 10원 한 장이라도 경제적 지원은 없다. 첫 번째 시험대는 금방 찾아왔어요. 설날이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유라야. 나 이번 설에 친구들하고 여행 가기로 했다. 너희끼리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제 생애 첫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명절 당일, 저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즉석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기름 냄새도 손님 치닥거리도 없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평화로운 명절이었죠. 아,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편안할 수 있구나.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이었죠.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삐삐삐 하고 들리더군요. 그리고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기준이와 유라, 하준이가 잔뜩 인상을 쓴 채 거실로 들어섰어요. 엄마, 기준이가 소리치더군요. 여행 간다면서요. 지금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떡국 그릇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거짓말을 들킨 사람의 당혹감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유라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말하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명절날 시댁도 못 가고 저희 친정 가서 눈치 보느라 기준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해? 엄마답지 않게 혹시 우울증 아니야? 나이 들면 그렇다던데 저희가 병원 한번 알아볼까요? 엄마 이러시는 거 저희 정말 힘들어요. 기가 막혔어요. 저를 헬퍼 이모님 취급하고 구로구 할머니라 부르며 제 돈을 훔쳐간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거짓말쟁이, 이상한 노인, 우울증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순식간에 그들을 상처 준 가해자가 되어 있더군요. 이 완벽한 가스라이팅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아, 이래서 바쁘다는 구로구 할머니는 필요가 없었던 거군요. 저는 그들을 쫓아내듯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영숙이를 만났어요. 어젯밤의 일을 전부 털어놓았죠. 영숙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수가 말로는 안 돼. 걔들은 절대 안 변해. 너를 환자로 만들어서라도 뜯어먹을 위인들이야.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해. 그리고는 결정적인 조언을 했죠. 이사해. 이사.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쳤어요. 말도 안 돼. 이 집을 어떻게. 왜 못해. 그 집, 그놈들이 비밀번호 누르고 제 집처럼 드나드는 그 집이 문제야. 걔들이 절대 쉽게 못 올 곳으로 가. 아주 작고 너 혼자 살기 딱 좋은 곳으로. 하준이 데리고 와서 맡길 생각조차 못할 그런 좁은 곳으로. 영숙이의 말은 옳았어요. 저는 그날로 결심했어요. 아들 내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는 곧장 부동산에 가서 구로구에 30평대 아파트를 내놓았어요. 자식들이 오기 편한 곳이라는 이유로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았던 그 집을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그리고 저는 영숙이의 조언대로 며느리와 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찾았어요. 인천 송도. 제 생활 반경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 새로 지은 15평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방 하나, 거실 하나.
하준이가 뛰어놀 수도 며느리가 빈 김치통을 들고 와서 며칠씩 머무를 수도 없는 오직 저 혼자만을 위한 완벽한 공간이었죠. 모든 건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구로구 아파트를 판돈해서 송도 오피스텔 값을 치르고도 제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제 노후 자금, 아니, 제 목숨값이었죠. 저는 그 돈을 아무도 모르는 은행에 제 이름으로 묶어뒀어요. 이사하는 날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있어요. 저기 저 베란다에 있는 김치 냉장고 있죠? 저건 버려주세요. 제일 먼저 버려주세요. 300리터짜리 며느리네 김치까지 담가주겠다고 욕심내서 샀던 그 거대한 김치 냉장고. 그게 제 헌신의 무덤이었죠. 그게 실려나가는 걸 보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나는 다시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김치를 담그지 않으리라. 송도의 새 집은 작았지만 눈부시게 깨끗했어요. 통유리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무엇보다 좋은 건 집 앞에 바로 대학병원이 있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과 구민문화센터가 있다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존재했어요. 저는 짐도 다 풀기 전에 그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30년 만에. 아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송도에서의 새 삶은 시작부터 달랐어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15평 오피스텔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데 마치 제 인생의 묵은 때가 싹 벗겨지는 것 같았죠. 1억 5천만 원의 비자금, 아들 내외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은 새 주소, 김치 냉장고 없는 깔끔한 부엌. 이 모든 것이 저를 지켜줄 단단한 울타리가 되었어요. 이사 후 첫 일주일은 오로지 제 자신을 위해 썼어요. 깁스한 손목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아프면 병원에 가고 심심하면 도서관에 갔죠.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최은숙이라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었죠. 며느리 유라의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그 5천만 원. 남편이 남긴 퇴직금 말이에요. 송도에서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5천만 원 송금 내역과 유라가 주신 돈이라며 횡령한 것을 엿들은 녹취 파일까지.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들으시더니 어머님, 이건 명백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입니다. 바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아들 기준과 며느리 유라에게 대여금 5천만 원 반환 청구 내용 증명이 법무법인을 통해 발송되었죠. 30일 이내로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시 즉시 민사소송 및 며느리 명의의 주식 계좌 가압류 절차에 착수할 것임. 이라는 단호한 내용과 함께 말이에요. 그 내용 증명이 발송되자마자 잠잠하던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전화한 건 유라였어요. 어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더군요. 어머님, 이사하셨다면서요? 왜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근데 어머님, 이번 주에 김치 안 하세요? 저희 김치가 다 떨어져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아주 단호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라야, 나 이제 김장 안 한다. 너희 집 근처 롯데마트 반찬 코너 김치 맛있더라. 거기서 사 먹어라. 유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황, 서운함, 그리고 짜증이 뒤섞인 듯했죠. 어머님, 농담이시죠? 저희 엄마는. 유라가 또 자기 엄마 이야기를 꺼내려 하길래 저는 말을 잘랐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미안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두 번째 연락은 다음 날 유라에게서 다시 왔어요. 이번엔 아예 대놓고 하소연이더라고요. 어머님, 저 다음 주에 꼭 출장 가야 하는데 하준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댁이 좁아서 좀 불편하겠지만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미안하다. 우리 집은 15평이라 애가 뛰어놀 데가 없어. 나도 좁아서 불편하고 하준이 돌봄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렴.
유라는 결국 에이 하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불편함이 곧 저의 평화가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전화. 마침내 아들 기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사는 왜 멋대로 가시고? 변호사라니요. 변호사. 어떻게 엄마가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장 그 내용 증명 취소해요. 기준이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제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30년 전의 어린아이처럼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 엄마한테 고함치지 마라. 엄마는 이미 변호사에게 다 맡겼다. 그 돈은 엄마가 너희에게 빌려준 돈이다. 30일 남았으니 상환 계획 세워서 변호사랑 얘기해라.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고 저는 그 길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아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미련과 모성애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렸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추석이 돌아왔어요. 저는 아들 내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죠. 물론 그들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기준이에게서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내일 뭐 하세요?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는 대신 문화센터서의 수업에서 막 쓴 글씨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추석 잘 보내라. 엄마는 내일 서예 수업 가야 해서 바쁘다. 너희끼리 저녁 맛있게 먹어. 저는 그날 마트에서 사온 모둠전과 송편을 데워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 같으면 명절 음식하느라 기름 냄새에 찌들었을 시간이지만 송도의 오피스텔은 고요하고 깨끗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먹는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풍성하고 평화로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서의 수업에서 배운 경계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저는 깨달았죠. 누군가에게 베풀고 헌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계를 모르면 나의 선의는 상대의 무기가 되고 나는 이용당하는 호구가 된다는 것을요. 이제서야 친절함과 어리석음, 이용당함의 차이를, 그리고 사랑과 일방적인 희생의 차이를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송도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트에서 사온 김치 맛이 명절 음식보다 더 맛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평화가 제 5천만 원을 돌려받는 법적 승리보다 더 소중한 제 인생의 노후 자금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안쪽에 제가 처음 썼던 그 쪽지를 붙였어요. 너무 작으니 오지 마라. 안녕. 그것은 더 이상 비관적인 메모가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현명한 주문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최은숙의 삶을 찾았답니다.